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송파병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 교육하는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아직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지만요. 태어날 때부터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우리 김성용 위원장과는 제가 한 10년째 호영호제로 아주 우영재처럼 지내고 있는 형이어서 우리 성경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제가 또 오늘 또 근데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던 보수 우파 우리 유튜버 중에 최고봉, 정말 구독자 수 50만을 육박하는 우리 파이크의 정규주 주필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참교육을 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정교조를 상대로 정말 국회에 계실 때부터 아주 외로운 투쟁을 하셨고 내년도 총선에 꼭 당선되셔야 되는 우리 조정혁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뭐 황교안 당대표님께서도 다녀가시고 또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또 동료 지역위원장님들도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지금 이곳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송파병을 지키는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두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 현안 문제점, 현재 또 여러 가지 여야가 쟁점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두 전문가분들과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주필님부터, 우리 조정혁 의원님부터. 네, 조 의원님께서 먼저 마이크 잡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네, 이 나라에 요즘 보면요 선민과 천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거의 귀족화되어 있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단이 바로 민노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족일 뿐만 아니라 법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시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데를 다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복 입은 우리 공무원들을 폭행까지 해도 저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선택된 자들입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저는 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노총 지배하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천민이 됐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 뭐 없어져야 될 집단을 이런 극단적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제어되어야 될 집단이 민노총과 정교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를 망치고 있고요, 정교조는 우리 미래,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반드시 제어돼야 된다. 제가 금배지를 갖다 달고자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위에 군림하는 이 집단, 우리 국민들 모두 법 안에서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단들,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반드시 응징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정혁 의원님의 당원 여러분들을 위한 인사말과 간단한 소감을 듣고자 했는데 투쟁의 의지가 담긴 아주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스타 정주필님의 또 인사말과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큰 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한계가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국당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신지를 명확하게 하고 준비를 충분히 했다. 아니죠. 한국당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문재인은 끝난 것 같은데 한국당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게 지금 우리의 뭉쳐야 고민입니다. 되는데. 오늘 우리 얘기하는 것도 그 준비들 중에 한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깊이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주필님께서 질문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한국당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또 몇 분이 이렇게 우리가 보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 분의 생각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모두나 요즘 가장 핫한 관심사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까 여기 앞에 계셨는데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선거법 개정이란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아직 해결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스타트는 우리 정주필님께서 저와 같은 뭐 보수, 뭐 좌파,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선거법 개정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근본적으로. 첫째, 심상정의도 모른다는 겁니다. 깔끔하네요. 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공식이 쫙 나오는데 네. 여러 단계에 걸쳐서 16개의 공식을 더하고 빼고 해야 됩니다. 네.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심상정에게 물어도 공식을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른다 이게. 둘째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누구를 뽑거나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해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 댐댐이가 되어 있나, 정강정책은 뭐냐, 그 친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대리인을 뽑아라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뽑으라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찍을 테니까 표를 지인데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지가 찍겠다는 거예요. 국민은 정당의 표를 이게 하면은 말이 돼요? 그 국민은 자기는 국민 어떤 개인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전혁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말이지. 저 사람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왔다. 사람은 좋은데 당이 엉망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친구는 당은 제대로 왔는데 인간은 안 돼. 네. 당과 인간을 보고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나를 대리할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분노할 줄 알고 양심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어떤 개인을 뽑는 것이 선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권 여당이 하겠다는 선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당에다가 내 표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찍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돼요,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질문. 저쪽에 잠깐만. 네. 거기다 하나 더 첨언을 했다면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그 표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당한테 줘가지고 또 정당에서 그나마 누구한테 대충 갈 것이라든지 그 대충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름 전체가 사실은 23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번 세워보세요. 석패율제도를 포함한 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름만 듣더라도 골이 뱅글뱅글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룰이 필요하고요. 그냥 일반 산수로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해가지고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3차, 4차 방정식을 갖다 풀어야지 어느 정당에 누가 뽑힌다는 걸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더더욱 모릅니다. 내표가 어디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각종 방송에서 보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자,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 나오는데 당선은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되지만 득표를 많이 안 했더라도 단 5%의 지지를 받은 사람도 어쨌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를 표를 주게 되면은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 당에서도 정식으로 사람 개개인으로 붙으면은 당선이 안 될 사람들이지만 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되면은 300석 중에 한 30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나름 일리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속임수예요. 사표를 방지한다.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나. 네. 국민 일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몇 프로라도 지지가 나오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지지 몇 프로씩은 모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어 주자는 그렇죠. 논리거든요. 네. 지구상에 수많은 선거제도가 있는데 사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2나라밖에 없습니다. 남미가 일부 그런 국가를 하는 게 있고 독일이 그런 제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사표를 줄이는 게 아니고 사표를 되살려 보자는 뜻이 아니고 남는 표를 가지고 2등, 3등, 4등 자기 밑에 2중대, 3중대, 4중대 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느냐? 우리나라에 전라도라는 특정 지역이 있어요. 네. TK라는 특정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모든 표를 한 명이 그 정당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아까운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회의원 하나 당선시키는 데는 한 전체 유권자의 한 30%만 있으면 되는데 70%, 80%가 몰리는 거예요.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건 한 30-40%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필요 없이 과잉으로 되어 있는 표를 잘게 찢어가지고 정의당에도 하나 주고 평화당에도 하나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표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되살리자는 게 아니고 남는 입력표를 가지고 2중대, 3중대 줄을 세우겠다는 간악한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선거제도가 완전히 개판으로 돼요. 왜 개판이 되느냐? 이제는 의논을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원래 남편이 아내에게 말 안 해도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말하는 자유롭고 비밀 선거를 하게 돼 있죠. 원래는 그런데 근데 다 어떤 얘기하죠, 지역에는 부부간에. 어떤 지역은 그렇게 안 해요. 여보, 당신은 A당 찍어, 나는 B당 찍을게. 애들 불러다가 너는 2중대 찍어, 너는 3중대 찍어, 정당은 어디로 찍어. 야, 우리 동네는 누굴 찍을 테니까 너희 동네는 누구를 찍어.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담합하는 선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정치에 미쳐버리게 된다.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게 좋을지 몰라. 정치하는 시즌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인간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비밀 선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서 선거 자체를 담합 선거로 만들어가는 아주 말하자면 비열한 어떤 획책이다.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제가 나는 좀, 누구를 예, 찍고 제가 좀, 남 예. 마누라는 누구를 찍고 의논하게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국민들이 전부 미치는 거예요. 정치하는 인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니 그 사표를 방지하겠다라는 논리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한 60% 정도 이 투표를 합니다. 네. 나머지 40% 투표를 다 안 하는 겁니다. 투표 안 하는 분도 사실은 정치적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40% 투표 안 하는 분들은 그 반영해서 120명 국회의원 점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180명만 뽑는 거 그게 사실은 민의를 갖다 또 반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말대로라면 네.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왜 안 하냐 이게요. 그러네요. 예.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방금 우리 정규재 주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려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알바니아라는 나라 있죠. 유럽에서 가장 민도 떨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당이 딱 파트너 이중대를 키운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구에 투표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제1당 다 찍으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원들한테 전국구 비례대표 투표는 가령 자기들이 키우고 싶은 A당. 지금 우리 민주당이라는 여당 입장에서는 정의당한테 당 투표를 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두 당 합쳐서 의석을 갖다 거의 한 170, 80석을 갖다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거의 한 30% 후반에서 40% 정도 되죠. 네. 저희 당이 30%에서 30% 전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한 7, 8%, 네.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 5% 5%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면요. 민주당이 약 한 130석에서 140석 정도를 가지고 가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120석 내외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한 20석 내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항상 확보하게 되고요. 저는 그것까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의당이라는 이 극자정당이 그때 뭘 지게 됩니까? 이 영어인데 교섭당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정의당이 아마 나라 전체가 다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민입니까? 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20석 되는 정의당이 지금 여당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나라를 다 흔든다. 이게 도대체 민의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야 4당 5당이 합해서 선거법이 제도를 뭐 바꾸자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금 뭐 돼가지고 지금 또 국회가 뭐 만시창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그냥 올라 태우면은 저절로 그게 그럼
선거법이 이 사람들 야당이 지금 단합해서 하는 대로 바뀌는 건지 어떤 건지도 사실 국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국회에서 왜 국회에서 투쟁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외에서 투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패스트트랙 이건 뭐가 문제예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시한은 국회 선진화법안은 황우려 한국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셨는데. 네, 웃기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원래 그것은 그 국회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한국에서 나쁘게 작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이상하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투쟁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회 선진화 법안에 따라서 가방가방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되죠. 투쟁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고 하는 거죠. 아. 막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바른미래당처럼 어중간한 입장에 있던 당이 뭐 깨지든지 어떻든 뭐 정치를 차려서 어떻든 뭐 일부 뭐 반란표가 생기든지 해서 과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거죠. 예. 패스트트랙은 도저히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올라태운 법안은? 아니죠. 그 다음 단계 투표가 있으니까. 그 우선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국민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당과 특히 뭐 심상정 같은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이게 사표가 발생했다 하니까 그 사표를 갖다 우리가 그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갖다 안 해보고 들으면 야 그거 그럴듯한 제도로다 생각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를 갖다 시행을 갖다 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갖다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야 그래 사표 방지한다는데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여론이 조금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저 자유한국당이라는 친구들이 그래도 완전 생또라이들은 아닌데 이 국회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 장애투쟁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우리 목소리에 이제 귀를 갖다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50대 50이 나와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응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역구를 현재는 253개 비례가 47개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를 225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개로 늘리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것도 반대가 우세합니다. 47대 약 35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안을 싫어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300석인데 10% 다 줄이겠다. 대신 비례대표 없이 270개 전체를 지역구로 뽑겠다 그러면은 60대 25로 압도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안을 갖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또 들어와가지고 패스트트랙 딱 태우고 나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당에서 진짜 슬슬 지역구 300개 이상으로 늘리자고 지금 막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300개 이상으로 늘리자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17대 72로 무려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선호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대국민 설득가 되나가면은 저는 이 싸움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벌써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숫자가 지금 30몇 개가 줄어들면은 이게 두 지역구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 지역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0몇 개가 없어지면은 더블로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상임위 논의 과정이나 본회의 가가지고는 지금 여당하고 여당 이중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의 원내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원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원내이 다 어디 가면 내년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원내로. 아니 우리 당원들께서 네. 한국당 지지하는 분들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심상정이가 이거 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다녀서 이 안을 저지시켜야 돼요. 제가 봐도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연예계 있는 제가 봐도 이대로 간다면은 개인 득표로는 도저히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는 정의당이 20명 이상의 의원수를 확보하면서 교섭단체가 되면은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별로 또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네. 아, 참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준필님 말씀대로 이제 가고 돌아가시면은 심상정 의원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 이거 주변에다가 꼭 좀 질문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켜내야죠. 아닌 건 아니니까 지켜내야죠. 지금 앞에 이제 황 대표님께서 또 뒤늦게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또 가장 핫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꼭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수처를 꼭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공수처, 이것도 정치를 잘 모르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니 높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처를 심지어 검사들까지 수사하는 수사처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비리를 더 근절할 수 있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라고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공수처, 이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소중한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수처는요, 언론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법률 체계로 대통령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네. 우리 법률 체계로. 우리 법률이 없어서, 공수처가 없어서 고위공무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공수처는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수처법을 제가 그 중에서 아주 독소조항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수처법의 첫째 독소조항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상관의 비위가 있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이게 왜 독소조항이에요? 말하자면 독소조항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발사회, 감시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랫사람이 자기 주변에 또는 자기 윗사람이 약간 비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발이라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은 놈은 고발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죄라는 것이 항상 이 모서리에 있거든요. 타고난 죄인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저놈 때려지기라는 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사이에 소소하게 일어나다가 보면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 보통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기에도 전과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1100만 명입니다. 그렇게 사면을 해주고도 남은 전과자가 1100만 명입니다.
이 15세 이하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아이들을 빼놓고 나서 1,000만 명이 넘는 4분의 1의 국민이 전과자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전 공무원들을 서로 간에 감시하고 벌 주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게 첫째. 둘째, 공수처의 악법 요소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모든 종류의 중앙정부 조직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조직들도 공수처에 협조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협조하도록. 그러니까 공수처가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돼요. 그래서 공수처는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를 중앙정보부를 한 4개 합친 것 같은 권력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중앙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모든 조직이 공수처에 협조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문제냐면 공수처에서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해서 인지를 하거나 해서 사건을 하잖아요. 사건을 해서 이거는 공수처가 할 게 아니고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거다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이거는 예의가 안 됐다. 기소유예를 그럴 수 했다.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서면으로 내게 설명해 줄래 하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서면으로 공수처에 설명을 하잖아요. 네. 공수처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그러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중에게 공개하는 인민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약간 그런 인민재판 분위기가 날 수 있겠네요. 인민재판이 되죠. 그럼 어떤 검사 자식이 네. 공수처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놈을 처벌해라고 넘겼는데 네. 이 검찰이 보니까 그것일 뿐이지 큰 죄는 안 된다. 석방했다. 예를 들어서 기소를 안 했다. 불기소를 해버렸다. 그럼 그 문제를 말하자면 친정부 좌파 언론들에 까발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그놈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서면으로 그걸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웃기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보론을 갖다 하면요. 네. 이게 백혜련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백혜련 안에 보면은 공수처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 법안이 형법 120조부터 약 133조까지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법을 갖다 테마한 걸 갖다 뭐라고 직무유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과 직권남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정규재 주표께서 말씀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기소할 정도까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그걸 직무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그냥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재판에 가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네. 판결을 갖다 할 때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갖다 한 경우도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판사까지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검사와 판사 우리 사법체계를 갖다 이렇게 거머쥘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위헌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검사가 왜 무섭습니까? 또 판사가 왜 무섭습니까? 검사는 기소권을 갖다 가지고 판사는 판사의 명에 따라주고 사람이 구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가장 심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기구가 탄생할 때 헌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라는 조직은 우리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배를 갖다 받는지도 지금 모호합니다. 입법부의 지배를 갖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여기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대통령들이 사직동 팀이라는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찰하고 이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할 때 했던 그 팀이 있는데 이게 사직동 팀 10배, 20배 이상 되는 그런 권능을 갖다 가진 팀이고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 지시를 갖다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조직이다. 또 한 가지 제가 현실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이번에 검찰 그 과거사위가 완전 뻘짓을 했죠. 예? 이게 전문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과거사위에서 과거사에 뭐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를 갖다 받아가지고 뭐 이잡듯이 들이팠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상, 명동, 서일필, 예? 뭐 온 산이 경천문계 움직였지만은 결국 잡아낸 건 쥐새끼 한 마리 잡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과거사위가 그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한테 지금 민형사 지금 고소 고발을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 과거사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법률가 집단이 누굽니까? 민변들입니다. 민변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가 만약 실제로 입법화된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이 민변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변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가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는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의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 같은 거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편안된 사실은 법률 라이선스를 가진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수처는요. 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별도로 검찰권을 가진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 전국 행정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찰 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 조직 전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상위의 말하자면 박정희 시절에 차지철이 한 10명 정도를 붙들어 놓은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 이렇게까지 전국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조직이 전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수처에 이런 식의 그 국가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요. 지금 집권 여당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과거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막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독재에 맞서서 싸워서 민주정부를 뭐 추구한다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았으면 그런 기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잘 배운 거죠. 잘 배워서 이제 지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구나. 잘 배워서 걔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권력 투쟁을 한 겁니다. 권력 투쟁을 해서 권력을 빼앗아서 이제 그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계속 유지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야권에 있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들이 법 만들어 봐라. 한국 땅이 정권 잡고 나면 잘 쓸 거다. 우리 저기 정기준 대표님이 이게 그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보론하다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그 공수처를 추진을 갖다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갖다 한 게 바로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는 여러분들 박영순이 만든 거 다 아시죠? 그 사법감시센터의 소장이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 민정수석을 갖다 하고 있는 그 허우대 멀쩡한 친구입니다. 이름은 참 폼나죠. 조국인데. 예. 이 친구가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마치 공수처라는 게 전 세계에 족보 있는 조직인 것처럼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거짓말을 갖다 하는데, 우선 이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그 의안 제출 취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무슨 염정공사라는 게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탐오정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기구는 공수처 비슷하게 이제 고위공무원들 그 비리를 갖다 수사하는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없어요, 여기는. 검사가 기소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연대 또 홍보물에 보면은 미국의 정부윤리처가 있고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이 있다. 이게 공수처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나타하는데, 미국의 정부윤리처는 공무원들 부패를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교육하고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걸 공수처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짓 주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은 사기나 기업의 중요한 범죄를 갖다 수사한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 중앙수사 중수부, 대검 중수부 있죠. 그 정도 기능입니다. 그 정도 기능입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 비슷한 기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이 탄자니아에 부패근절위원회라는 조직이 굳이 우리 공수처하고 비슷한 조직인데,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그러나 이것 역시 기소권은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수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우리 정규전 주필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거 이해하시고, 오늘이 당원 교육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가가호 돌아가시면은 많이 좀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제일 하여튼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이 무슨 기구를 갖다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걸 갖다 견강부회라 그러죠. 전 세계에 뭐 있는 것처럼. 저탄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 사실 개나 쏟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 조금만 우리가 그 조사를 갖다 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거짓말을 갖다 그냥 낯색 하나 안 바꾸고 그냥 해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공수처법 중에 제가 아까 그 공무 고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 보수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는 소위 3대 거짓말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 3대 거짓말 범죄라는 게 위정, 무고, 사기입니다. 지금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 섹스 스캔들까지 관련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문재인은 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 제대로 조사해서 엄벌해라고 그 난리를 쳤던 건데, 다 뒤져보니까 엉터리잖아요. 장자연 사건은 그 뭐 유모라는 애가 윤지호 거짓말인 거예요. 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스꽝스러운 꼴인데, 그거는 대통령이 무고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무고한 겁니다. 거짓말 범죄가 위정무고 사기인데, 사기의 대부분, 사기의 절반은 보험 사기예요. 네. 보험 사기인데, 보험 사기의 절반은 특정 지역입니다.
참 이상했었는데 저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이 위정무고 사기 범죄의 건수가 일본보다 500배에서 1000배까지 많습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게 많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권력기구가 있다, 조금이라도 출세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말도 못하는 투서가 난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도 못하는 투서가 난무를 하고 정치 조직이 뒤에서 움직이고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공수처가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이 사회가 신뢰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의심하는 거지 계속. 아니 일단 그런 거예요. 일단 걸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말에 선전 시전이 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전국 국장급의 네. 인사철이잖아요. 내가 점수가 조금 떨어져. 떨어지고 거는 거야, 일단. 상대방을 굴고 보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도대체 이건 사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 사회가 안 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정말 유치존리한 옛날에 조선시대 원림을 만들어내는 정말 악랄한 원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이지, 이게 근대 법률체계에 맞지 않아요. 쟤들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쟤들 수준으로. 쟤들이 누군지는 알고들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내부 고발, 내부에서 자기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옆에 있는 친구를 고발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회사를 고발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조직을 고발해야 되겠다 할 때는 누구라도 굉장히 깊은 조직의 충성이 먼저냐, 인간관계 다 깨어지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고 정말 나는 터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코너 끝에 나오는 결단이거든. 네. 근데 그 결단을 의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고발을 해야 돼. 도대체가 이건 인간사회의 문명을 파괴하는 법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쟤들 수준에서 맨날 정치투쟁이나 하고 하는 쟤들 수준에서 만든 법이. 제가 네네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이게 그 공수처가 지금 가장 강하게 추진한 주체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국이라는 친구죠.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씨가 하는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확히 워딩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야당이 거부하지 못하는 검찰총장 임명 방식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제 간단해요. 검찰총장을 공수처장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소신 있게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까지 야당 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소신 있게 다 검사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만 결단하면 돼요. 그럼 법 바꾸면은 아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100% 찬성해 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되지. 무슨 공수처라는 이상한 정말 전 세계에 없는 독고에도 없는 이런 조직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두 분 모셔서 너무 들을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또 제한적이라 다음 주제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회식을 할 때 건배사를 민정수석실이니까 민정아 그럼 사랑해, 조국을 하면 위하여 이렇게 외친대요. 자, 민정아 사랑해, 조국을 위하여,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진짜 참. 다음 주제는요, 우리 그 조준혁 전 의원이 위스콘신 대학, 유명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지난 우파 정부 9년간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은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경기가 다 호황이에요.
전 세계 경기가 다 플러스인데 대한민국만 마이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또 좋은 말씀을 먼저 우리 경제학 박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뭘 배우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인 게 그냥 불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기라는 건 사실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호황이 있다가 불황이 있다가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경기가 파동을 타면서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 불황을 넘어서 거의 구조적인 위기에까지 갔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잠재 성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재 성장력이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의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 우리가 시험을 치더라도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평소 실력보다 조금 성적이 낮고 컨디션 나쁘면 평소 실력보다 이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평소 실력이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죠. 대학도 들어가고 그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평소 실력 자체가 이게 완전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지금 우리 내수가 부진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 부진하고 이제 투자 부진하고 했는데 우리 경제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버텨주던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8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다 외부적인 쇼크가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밖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은 아까 우리 이혁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외국의 경제는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견실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3%씩 성장을 갖다 하고 있고요. 독일도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대학 졸업생들이 5개, 6개 네, 기회가 얘기 들었어요. 올라서 가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래서 봤어요. IT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국 학생들이 네. 이제 졸업하면 거기 가서 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필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오늘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게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요. 복권을 100% 당첨만 되면 사죠. 100% 당첨만 된다고 하면. 사겠죠. 네. 그럴까요? 100% 당첨된다는 보장만 된다면. 그러면 오늘 발행되는 복권을 전부 다 사들여요. 그러면 100% 당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받는 돈은 60% 정도를 그거밖에 안 되지. 세금도 띄고 따. 네. 복권을 다 사면 100% 당첨되고 내가 부자가 될 거다는 이론이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TV 토론 나가서 하는데 또 TV 토론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하여튼 희한한 애들이 나와요. 근데 언젠가 노태찬이가 나와서
저들은 공무원을 왕창 좀 늘리자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면 공무원 하나 늘려서 고용을 늘리면 그 공무원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민간 시장에서는 1.5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리면 한 명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0.5씩 계속 생기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복권 이론처럼. 그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세금 뜯기고 뭐 뜯기고 해서 1.5개의 일자리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월 일자리는 늘리면 늘릴수록 민간 일자리가 많이 깨져. 지금 딱 그런 나오잖아요. 네. 요즘 공무원 공공 일자리 늘렸잖아요. 그렇죠. 엄청 늘어났죠. 뭐 공무원 수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다 어디 갔냐? 그거 유지하려고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뜯기다 보면 일자리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 바보짓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다. 근데 그때 노회찬이가 그 얘기할 때 내 이름 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노회찬이가 이러는 겁니다. 공무원도 세금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국민이니까 세금 내죠.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100% 모든 국민을 국가에서 고용하면 되나? 그러면 우리가 고용 걱정은 아무도 안 해도 돼. 일자리 걱정은 안 돼. 국가가 다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고용해버리는데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월급을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세금 내는 거 세금 얼마 내 우리 보통? 저요? 뭐 20% 냈다. 아우 더 냅니다 저. 더 저희는 연예인들 많이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0% 내.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전년도 급여의 40%예요. 그죠? 그렇죠. 그 논리. 네. 가난한 나라가 되어가는 코스야 그게. 그러니까 그 짓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돈 벌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쓰면 또 더 많이 기업이 잘 되고 라고 하는 무한히 돌아가는 가공의 경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에요. 일견 바보들이 얘기하면 일견 그럴듯해 보여요.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쓰니까 기업들은 더 많이 벌고 그럼 또 더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바보처럼 무한히 돌아가는 복권을 다 사서 당첨되고 그걸로 더 많은 복권을 사고 그러면 또 당첨 100%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린 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린 만큼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는 반드시 기업이 무언가를 생산할 때 생기는 거지 소비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체제를 지금 우리 안 만들잖아요. 여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주주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액주주보다 대주주를 차별해요. 처음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이하고 지금 경청하고 있어요. 대주주를 차별하는 나라. 기업가는 이 형무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놔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하다가 나빠지면 감옥을 가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자기들이 기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부자는 나쁜 놈이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법 같은 거 이번에 누구 한 명만 죽었다 하면 또 그거 만들어. 여러분 도토리 산에 가면 따지 마라 그러잖아요. 도토리 따는 것이 다람쥐를 몇 마리를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도 그거 도토리 잘못 따면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냐면 미장원의 남자가 머리 깎으면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것도 바뀌지 않았네. 안 바뀌었어요. 옛날 마리깡법이라고 있었는데 네. 네.
그 양재대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옛날에는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였거든요. 저는 오늘도 2천만 원 줄이고 아침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모든 법률 체계,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를 고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목록을 지금부터 쫙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체제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업하고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서 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너 왜 그렇게 노름이나 술이나 퍼먹고 노냐? 하고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 종을 울리고 온 국민들을 아침에 깨웠지만 지금 우리 한국당이 이 썩어 빠진 정신이 썩어 빠지고 있는 복지에 그냥 쩔어 있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말 우리 소득 국민소득 6만 불로 가자.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로 가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한국당이 거기에 이제 달려 있죠. 자꾸 이제 좌익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구의 논리라는 게 우리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애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비전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당은 어떻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최저임금법을 철폐할 거냐? 정정년에서부터 중소기업 중앙위까지 다 철폐시킬 수 있겠는가? 동반성장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완전히 깃발을 내릴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서 했던 경제민주화법을 다 폐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 경제 되살릴 수 없어요. 뭔가 대안이 있으시겠죠, 우리 조정혁 의원님께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경채 지금 이정권 들어가지고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 허울 좋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전제가 된 게 뭔가 하면 임금 없는 성장론이라는 게 좌익 계열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주장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걸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어요. 밝히지 못했어요? 밝히지 못했는데 2013년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던 박종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청와대의 이 기획 재정관인가 재정기획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갖다 발표를 갖다 했는가 하면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갖다 했는데 정말 이 좌파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성장의 과실은 전부 기업가들이 또는 자본가들이 다 따먹고 가계와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종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2008년에서 2012년 이 5년간 GDP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소득 성장률은 3.2%인데 실질 임금 성장률은 0.5%밖에 안 되더라. 딱 이 결과가 나오니까 야 그래 기업가 자본가 저놈 새끼들이 우리 성장한 거 다 따먹고 있지. 우리 노동자들은 다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지. 이제 주장할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에서 탄력을 갖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우파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이 박종규 박사가 이 논문을 썼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될 건데 그때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논문이
잘못된 논문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서강대학의 박정수 교수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실질 GDP, 실질 이 국민소득 성장률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물가를 갖다 이게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가 반영을 갖다 할 때 GDP 디플레이트라는 물가 지수를 반영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을 우리가 계산을 갖다 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어요. 이게 물가 지수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씩 바꾸니까 통일을 갖다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두 개가 같이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하는 만큼 우리 가계와 노동자들도 임금이 돌아갔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2010년 이후에 임금 소득은 54%가 증가하고 기업 이익은 24% 증가를 했습니다. 점점 보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노동소득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임금 없는 성장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구다.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채택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셨죠? 예. 네. 자, 하나만 더. 네, 짧게. 여기에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네. 좌파들은 왜 아시다시피 집요하잖아요. 집요하니까 이번에는 건국대 주상면 교수라는 친구가 또 이 구원투수로 나옵니다. 아주 마구를 던집니다. 마구를. 이 친구는 저하고 유스파시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친구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건국대 그 좌파 교수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더니만은 옛날 말 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건묵자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까만 데가 있다 까만 물이 드는 거 물이 같아요.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마공을 갖다 부립니다. 우리 자영업자 있죠. 네. 자영업자의 일이라는 게 이게 기업 가기도 하고 일부는 또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율로 적당히 또 섞어가지고 그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덧도 못하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이 전 세계에 없는 개념입니다. 능력자네요. 없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참 집요하죠 좌파들은.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해보니까 역시 그 결론을 갖다 멋지 내놓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임금 없는 성장이 맞다 그러면서 그 계속 경감부회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좌파의 끈질김 그거 무모한 만큼 우리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각종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대규모 이제 경제 대전환 그런 TF팀을 또 구성하고 뭔가 대한민국이 떨어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내년 총선 이후로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거듭나서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할 얘기가 사실 이 테마 주제 하나하나당 뭐 2-3시간이 해도 모자란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으로 오늘 이렇게 당원들과 함께 우리 송파병 당원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신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시간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주필님부터. 네. 여러분 우리 정주필님 유튜브 다들 보고 계시죠? 구독 다 누르셨죠? 100만 찍어야 됩니다. 100만.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 TV나 정규제 TV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불쾌한 얘기들은 불쾌한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저 친구가 어떻든 진실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시대에 아까 제가 우리나라 3대 거짓말 범죄 위정무고 사기가 일본이 500배 내지 1000배 정도에 이른다고 얘기 드렸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거짓말 잘하는 거는 좀 심각한데 그 거짓말을 깨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실을 잘 가려서 들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진실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기본 공부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송파에서 뭘 탄다고 절거를 처음 외워라 그래서 외워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만 와보니까 그래도 참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아마 오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깨쳐나가면 누구를 만나서도 천하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앞으로 많이 공부해 주시고 또 정규제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공부할 거 그게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위기 당하는 외환위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소득 뭐 이런 얘기했는데 90년대 초부터 한 5, 6년 동안 우리나라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끝이 외환위기입니다. 그 끝이.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건데 우리나라 좌익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여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온갖 발악을 해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우리 공부를 해야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뵈니까 뭐 굉장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조 의원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우파인 이유는 우리는 경험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들이 있고 그 지혜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주의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보면 무슨 크게 뭐 말도 안 되는 우리한테만 집중된다든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들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걸고요. 마치 이 사회가 판타지 소설처럼 지네들이 설계한 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다 합니다. 거짓말의 끝은 항상 결과적으로 좋지 못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대목에서 그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좌파들은 그 100년전이나 200년전이나 300년전이나 전부 하여튼 아주 달콤한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프랑스의 아이들은 우유를 반값에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로베스피에로가 실제로 자코뱅당이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유 밥값에 주려고 그러니까 젖소 농장에서 젖소들 다 그냥 잡아가지고 고기로 먹고 나니까 우유값이 더 비싸지겠네요. 더 비싸죠. 2배, 3배가 됩니다. 네? 결국 그런 식으로 나라를 또 운영을 하니까 로베스피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 후에 결국 자기가 고안했던 단두대 행정의 이슬로 그렇죠. 사라졌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좌파 지도자들이 그런 역사의 교훈들을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좌파의 달콤한 구호에 속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되고 우리 정규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다 공부가 된 그런 교양 시민이 되면은 좌파가 더 이상 자리를 갖다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질문을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막말 논란을 한교안 대표가 했는데 사사건 저 사과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이는 야당 투쟁할 때 그보다 심한 막말하고 이해찬이는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대응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막말 하면 우리 보수는 맨날 그 밑에 숨어가지고 산다는 이것밖에 정당하게 투쟁할 건 투쟁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내가 남은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저도 100% 지금 동감합니다. 송파의 우리 신입 위원장은 어리니까 안 어립니다. 안 어립니다. 정신들이 얘기를 해야지. 네. 맨날 보면 막말한다고 말이야. 반성하고 사과하고 막말입니까 그게? 막말 안 했잖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많은 부분 동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막말 프레임을 지금 안 그래도 기울어지는 이 언론 환경에서 언론과 여당이 그런 프레임을 갖다 지금 가두어가지고 우리가 좀 정당하지만 세계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도 막말로 인식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강원 선생님, 우리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우리 김성영 위원장은 그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와서 전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송파병 당원교육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남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이혁재 씨는 연예인인데 우파 보수를 지향하냐? 이혁재 씨가 생각하는 보수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러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보수는 진보가 저지른 어제의 실수를 바로잡는 거라고.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주시고, 우리 송파병 당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무대를 보실게요. 우리 위원장님 올라오세요. 우리 김성영 위원장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화이팅! 네, 이상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강의를 해주신 조전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